홍다통통. 꿈속에 나타난 청룡. 파랗던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번쩍 지나가면서 하늘을 갈랐다. 그 뒤를 이어 하늘을 쪼갤 듯한 요란한 천둥이 울었다. 번쩍번쩍 검은 하늘을 가르면서 한 줄기 번개가 또 한 번 지나갔다. 그 주위로 신락 같은 불빛들이 나타났다 갈라지며 사라졌다. 그때였다. 검은 구름 사이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머리를 내두르면서 나타났다. 용이 물고 있는 금빛 여의주에서 불그레한 기운이 분수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용은 빠른 속도로 하늘을 반바퀴 돌더니 낮잠을 자고 있는 홍판서의 가슴으로 느닷없이 날아들었다. 그 순간 홍판서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다. 어허, 이상한 꿈이로군. 용을 얻었다. 이것은 분명히 대몽임에 틀림없지. 그렇다면 귀한 아들을 하나 더 얻을 꿈이로구만. 홍판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길동이었다. 길동은 총명하고 영리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머리에다 몸놀림도 빠르고 무예도 뛰어났다. 그런데 어린 길동에게는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 어머니,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 마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인형이 형을 왜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지요? 자기도 모르게 홍판서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크게 꾸중을 듣던 날, 길동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러나 어찌겠느냐, 이 나라 법도가 그런 것을. 법도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법도도 있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찌 법도가 됩니까? 아니, 얘가 소리가 너무 크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길동의 어머니는 얼른 길동이의 입을 막았다. 세상이 다 그런데 너 혼자 아니라고 한다고 법이 바뀐다던?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만약에 이 나라 임금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부터 고쳐놓고야 말겠어요. 아니, 얘가 점점 한다는 소리가. 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고 말어.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길동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그러고는 가슴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가을이었다. 그날은 달도 몹시 밝았다. 이따금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는 공연히 가슴을 설레게 했다. 길동은 가만히 읽던 책을 밀치고 문을 열었다. 시리도록 푸른 달빛이 소리 없이 뜰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래, 어차피 벼슬도 못하는 공부, 공자 맹자 이따의 책을 읽어서 무엇하리. 차라리 병법이나 배워 기회를 보리라. 그러고는 달빛을 벗삼아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칼이 지나갈 때마다 달빛을 가르며 하얀 빛이 원을 그렸다. 한참 동안 길동은 칼과 더불어 뛰고 달리며 휘둘렀다. 금세 온몸에 땀이 흠뻑 배었다. 가슴속에 쌓였던 한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답답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길동의 검술 연습은 밤마다 계속되었다. 길동의 무예는 나날이 달라져 갔다. 3, 4년이 지나자
웬만한 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달릴 수 있는 축지법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말 타고 달리면서 활을 관역에 맞히는 기술도 익혔다. 스스로 다른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변신술도 익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길동은 초저녁부터 칼을 휘두르면서 책에서 본 검술을 익혀나갔다. 어둠을 가르면서 허공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찌르는 사이 얼굴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송송 맺혔다. 길동이 한참 무예를 익히는데 홍판서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길동이는 얼른 칼을 거두며 허리를 굽혔다. 한밤중에 이 무슨 해괴한 짓인고? 홍판서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부드러웠다. 홍판서는 전에도 가끔씩 길동이 무예를 익힌다는 말을 들어왔었다. 그래도 홍판서는 길동이의 재주에 대해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길동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달빛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구경하는 놈이 그렇게 칼을 잡고 미친 듯이 날뛰고 휘두르고 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길동은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감았다. 분명히 눈앞에 있는 홍판서가 자기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가슴 아팠다. 남들이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 염려되는구나. 어서 들어가거라. 홍판서가 이렇게 일러두고는 돌아섰다. 대감마님. 길동이 돌아서는 홍판서를 부르며 서너 걸음 다가갔다. 무슨 일이더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 홍판서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예, 마님. 대개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도무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가슴 아픕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홍판서가 길동이의 말뜻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물었다. 무슨 말인가 물었느니라. 소인은 분명히 대감마님의 아들이온데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인형이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길동이의 눈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아 떨어졌다. 달빛이 눈물 속에 들어가 하얀 구슬처럼 빛났다. 그래, 내 어찌 네 한을 모르겠느냐마는 법이 그러니 어쩌겠느냐. 공연히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사내 대장부로 씩씩하게 자라거라. 홍판서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가는 길동의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가 되어 일부러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더냐? 다음부터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었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길동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물러가거라. 홍판서는 이렇게 말하고는 휘적휘적 걸어나갔다. 아버님. 길동이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다 한참 뒤에야 방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났다. 길동은 가만히 어머니가 있는 별당으로 내려갔다. 그동안에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털어놓기 위해서였다. 무슨 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슨? 소자 어머니 곁을 떠나고자 어머니께 의논하러 왔사옵니다. 길동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떠나다니? 어차피 집에 남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벼슬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고 무예를 닦아도 쓸 곳이 없는 몸인데 그렇다고 집을 떠난단 말이냐? 사나이가 태어나서 꼭 벼슬을 해야만 하리? 어머니는 가슴을 내리쓸며 길동을 달랬다. 소자, 이미 굳게 마음먹은 일이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뜻이 정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안 된다. 네 나이가 너무 어려. 어찌 내가 너와 생리별을 한단 말이냐. 네가 떠나면 이 어미는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길동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와서 그들의 들썩이는 어깨를 쓸고 지나갔다. 초란의 음모. 홍판서에게는 본부인과 길동의 어머니 말고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다. 곡산 땅에서 기생을 하다가 첩으로 들어온 초란이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원래 성품이 교활한 데다가 질투가 아주 심했다. 길동이는 그게 될 아이일세. 잘 보살펴 주도록 하게. 홍판서는 이따금 길동의 어머니 춘섬을 찾아와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곤 했다. 홍판서가 길동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을 내리쓸며 눈물을 삼켰다. 홍판서가 이따금 길동의 어머니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본부인 유씨 부인과 곡산댁 초란이었다. 그 중에서도 초란은 드러내놓고 이를 갈았다. 초란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아들만 하나 있다면 대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도 있으련만 길동이 그놈 눈빛을 보면 영 섬뜩하단 말이야. 아예 어릴 때 싹을 잘라 없애. 초란은 끝내 길동을 없앨 궁리를 했다. 어떻게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길동 모자를 없앨 수 있을까? 옳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저런 궁리 끝에 초란은 어느 날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당장 몸종을 불렀다. 예, 작은머님.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동대문 밖에 살고 있는 무당을 불러오너라. 전에 내가 곡산에 살 때 알고 지내던 무당 알지?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무당은 왜요? 몸종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요년이?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으냐? 당장에 나가지 못할까? 초란이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빽 질렀다. 아이고, 예,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야 한다. 예. 몸종이 쪼르르 달려나갔다. 잠시 후 몸종은 주위를 살펴가며 동대문 밖에 살고 있는 무당을 데리고 돌아왔다. 안녕하셨사옵니까, 마님? 그래, 어서 오게.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불렀네. 부르사옵니까? 말씀하시지요. 마님의 부탁이라면 셋내가 어찌 거절하겠사옵니까? 무당은 온갖 아첨을 다 떨며 다가앉았다. 초라는 무당을 가까이 오게 하고는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돈꾀에서 돈꾸러미를 꺼내 던져주었다. 무당은 얼른 돈을 주어 치마폭에 감추었다. 그 모습을 보고 초라는 싸늘하게 눈웃음을 쳤다. 자, 그럼. 초라는 다시 무당의 귀를 가까이 당긴 다음에 무어라고 속삭였다. 무당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초란이 얼른 무당의 입을 막았다. 아이고, 마님, 세상에 어찌 사람이 사람을... 이 사람? 그 정도 갖고 뭘 그렇게 놀라나? 내가 충분히 보상은 해줄 터이니까. 초라는 다시 돈꾀를 열어
돈꾸러미를 하나 더 꺼내어 무당 앞에 던졌다. 일만 성공시키면 내 더 생각해 줌세. 돈꾸러미를 보더니 무당의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다. 아이고 마님의 부탁이온데 셋내가 어찌 거절하겠사옵니까? 무당은 돈꾸러미를 얼른 집어넣었다. 초란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셀쭉하게 웃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영리한 자네 머리라면 충분할 것 같아서 내 자네 생각이 나자마자 이렇게 불렀다네. 무당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한박 웃음을 띠면서 눈을 떴다. 무슨 좋은 수가 생기기라도 했는가? 예, 마님.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 밖에 관상을 아주 잘 보는 관상쟁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대감마님 앞에서 길동 도련님의 관상을 보게 하십시오. 어떻게? 이번에는 무당이 초란의 귀에 대고 가만 속삭였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초란의 고개가 연방 끄덕거려졌다. 입가에 만족한 웃음이 배시시 돌았다. 그래, 어서 가서 그 관상쟁이 여자를 우리 집으로 보내게. 무당이 종종 걸음을 치면서 초란의 방에서 빠져나갔다. 무당은 곧 관상쟁이를 데리고 초란에게 다시 왔다. 초란은 관상쟁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어때? 잘 알아들었지? 일만 잘 성사시키면 내 수고비는 톡톡히 줄 터이니 실수 없이 해야 하느니라. 염려 마십시오, 마님. 관상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이었다. 홍판서는 모처럼 대청마루에서 본부인인 유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길동이가 당신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아니, 왜요? 영리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남편의 말에 유씨 부인은 몹시 섭섭했다. 우리 인영이도 길동이 못지않게 영리하고 대단합니다. 이제 겨우 좌랑이라. 그 나이에 좌랑이 어딥니까? 길동이야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해도 벼슬 한 자리 못하는 첩의 자식인걸요. 이건... 그러니까 길동이가 당신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그 말이지 않소. 홍판서가 혀를 끌끌 찼다. 홍판서의 말을 들은 유씨 부인은 공연히 심사가 뒤틀려 길동이가 슬그머니 미워졌다. 그때였다. 초란이 보낸 관상쟁이가 쭈뼛쭈뼛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감마님, 좀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관상쟁이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물었다. 누구인고? 예, 그 셋내는 지나가던 관상쟁이옵니다. 아운데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렇게 들어왔사옵니다. 이상한 기운이라니? 예, 제 느낌은 지금까지 빗나간 적이 없사온데 아무래도 이 집안에 좋지 못한 기운이 감돌고 있사옵니다. 뭐라? 좋지 못한 기운? 홍판서와 유씨 부인은 흠칫 놀란 얼굴로 마주보았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렇사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예, 대감마님의 관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사오니 황송하지만 이 집 도련님들의 관상을 보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관상쟁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다. 우리 아들의 관상을 본다. 예, 그 황송하온 말씀이오나 이 집안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이옵니다. 뭐라? 홍판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관상쟁이가 한 번 더 재촉을 했다. 홍판서는 곧 첫째 아들 인형과 둘째인 길동을 서둘러 불러오게 했다. 관상쟁이는 그들이 들어서는 것을 샅샅이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두 아들을 내보내달라고 고갯짓을 했다. 대감마님, 역시 제가 틀리지 않았사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무슨 말이더냐? 예, 그 먼저 첫째 도련님의 관상을 보니 아주 좋은 관상을 갖고 있사옵니다. 머리도 영특하고 벼슬운도 뛰어나 세월만 잘 만나면 한 세상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 팔자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씨 부인이 입가에 빙긋이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그 둘째 도련님은 아무래도 이 도련님의 재주는 남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데. 관상쟁이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그러는가? 다음 일은 차마 셋내 입에 담기 어렵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홍판서의 재촉을 받은 관상쟁이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어렵게 입을 뗐다. 둘째 도련님의 얼굴은 그 틀림없이 한 나라의 왕이 될 관상을 갖고 있사옵니다. 뭐라? 홍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반란을 일으켜 왕과 그 가족을 모조리 죽여 없애고 왕이 된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를 영모라고 한다. 본인은 물론 그 부모, 형제 등 일가 친척이 모조리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것이다. 홍판서의 눈앞에는 일가 친척 수십 명이 임금 앞에 불려가 한꺼번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는 끔찍한 일이었다. 놀라기는 유씨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뭐라고 했느냐? 이댁 모든 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 그 셋내도 자꾸 입에 담기 어렵사옵니다. 분명히 둘째 도련님은 왕이 될 상이옵니다. 이 집 안팎에 들이운 기운도 그랬고요. 그러기에 제가 제 발로 이렇게 찾아와 아뢰는 것 아니옵니까? 홍판서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관상쟁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잠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너밖에 없으니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아니 될 것인즉 입 단단히 봉하고 있거라. 만일 이 사실을 떠들어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아라. 홍판서는 얼른 관상쟁이에게 돈꾸러미를 던져주고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셋내 이만 물러가옵니다. 뒷일은 대감마님께 없어 알아서 처리하옵소서. 관상쟁이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흘리고 휘적거리며 집안에서 나왔다. 어둠 속의 그림자. 이제야 내 계획대로 착착 되어간단 말이야. 길동이 그놈을 없애고 내가 아들 하나만 척 낳아놓으면 대감의 사랑은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 그래,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우선 본부인을 구워 삶은 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앤다면 아무도 누가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을 게야. 오히려 화근 덩어리 없어졌다고 좋아들 하겠지. 관상쟁이에게 사실을 전해들은 초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낄낄 웃어댔다. 그러고는 몸종에게 관상쟁이를 불러오라고 했다. 조라는 관상쟁이에게 힘도 세고 검술도 뛰어난 사람 하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염려 마십시오. 마님께서 그런 분부를 내리실 줄 알고 미리 구해두었습니다. 벌써 구해두었다고? 빠르기도 해라. 어떤 자이더냐? 힘도 세고 담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칼 쓰는 솜씨도 귀신 같사옵니다. 수겁이나 단단히 준비해 놓으십시오, 마님. 조라는 관상쟁이를 내보내고 안방으로 쫄래쫄래 들어갔다. 자네가 웬일인가? 그냥 마님께서 심심하실까봐 말동무나 되어드리려고. 조라는 한참 동안 있는 수다 없는 수다 다 떨다가 슬쩍 말꼬리를 돌렸다. 마님, 지난번에 왔던 그 관상쟁이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라는 은근히 유씨 부인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떻게 생각하다니? 길동이 말입니다. 그 관상쟁이의 말이 틀림없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상이라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대감마님 분부가 계셨거늘. 유씨 부인이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그게 아니옵니다. 화가 될 싹은 미리 없으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리 속을 끙끙 앓고 계십니까? 화가 될 싹을 미리 없앤다? 그렇지 않고요. 그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 만약에 여차하는 날이면 우리 일가 모두가 능지처참을 당할 텐데 그냥 두고 그렇게 속을 끓이시느냐고요. 듣자하니 그 아이가 요 사이에는 못을만 익히는 게 아니라 육도 삼약 같은 병법을 적은 책이며 천문, 지리, 주역 같은 것도 읽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 소리는 나도 대감마님을 통해서 들었네만 아휴. 유씨 부인이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 보십시오. 아무래도 큰일을 저지를 아이가 틀림없사옵니다. 대감 마님께서도 그 일을 걱정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조라는 더욱 은근한 말로 유씨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하시지.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대감께서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이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홍씨 가문과 이 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하는 일이온데 어찌 하루인들 망설이겠사옵니까? 마님, 셋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을 하면 감쪽같이. 조란이 손으로 목을 자르는 흉내를 내보였다. 뭐라? 그 아이를 없애셨 말인가? 유씨 부인의 눈이 커졌다. 마님께옵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마님, 우리 홍씨 가문이 살아남느냐 반역으로 모조리 떼죽음을 당하느냐 하는 판국에 뭘 망설이십니까? 조란이 재촉을 했다. 대감마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아유, 마님, 참 답답하십니다. 어찌 이런 일에 대감마님께서 직접 나서신단 말입니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틀림없이 속으로는 누군가가 길동이 그놈을 없애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난 모르겠네. 마침내 유씨 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뜻 같았다. 그럼 그렇지. 내 수단에 안 넘어가고 배겨? 유씨 부인의 말을 들은 조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소라는 단숨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 특제를 불렀다. 오늘 밤일세 쥐도 새도 모르게 길동이 놈을 없애버리게. 정말로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야. 만에 하나 실패를 한다거나 잘못되는 날엔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알았느냐? 초란이 특제에게 2번, 3번 단단히 일렀다. 염려 마십시오. 소인 아직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제가 징그럽게 웃어댔다. 그래? 자, 여기 수고비.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돈의 3배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좋습니다, 마님. 특제는 돈꾸러미를 허리춤에 쑤셔넣고 방에서 나갔다. 그날 밤이었다. 길동이는 촛불을 밝게 켜놓고 주역을 읽고 있었다. 한밤중 되었을 때였다. 느닷없이 까마귀의 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길동이 글을 읽고 있는 집 지붕 위에서 났다. 이상하다. 까마귀는 밤을 싫어하는 짐승인데 이 밤중에 내 지붕 위로 울며 날아가다니. 아, 그렇구나. 이는 나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길동은 얼른 촛불을 끄고 둔갑수를 써서 몸을 숨겼다. 길동이의 방에 불이 꺼지고 난 잠시 뒤 칼을 움켜잡은 특제가 주위를 살펴가며 가만 길동이의 방문을 열었다. 칼날에 달빛이 비쳐 번쩍거렸다. 둔갑술로 방 한쪽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던 길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방으로 들어온 특제는 칼을 높이 쳐들더니 길동이 이부자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길동은 얼른 몇 마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음산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을 돌아 나가자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특제가 서 있는 곳은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되었다.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높은 벼랑 끝이었다. 아니, 이상하다. 어째서 길동이 놈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절벽이 나타난다. 깜짝 놀란 특제는 얼른 몸을 돌려 뒤로 몇 걸음 뛰었다. 이번에는 까마득히 높은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특제는 안간 힘을 쓰면서 절벽을 기어올랐다. 특제의 입안이 바짝바짝 탔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상해, 이상하다고. 특제가 절벽을 한참 허우적거리며 기어오르는데 갑자기 머리 위쪽에서 낭낭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특제는 고개를 들어 피리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목동 소년이 나귀 등에 올라탄 채 피리를 불고 있었다. 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더 어지러웠다. 나는 너를 해치려고 마음조차 먹어본 적이 없거늘 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고? 길동이 피리를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정말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낭낭했다. 그것이... 특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라.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 길동이의 2번째 재촉을 받고서도 특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길동은 다시 뭐라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소나기는 특제의 머리 위에서 모래와 바윗돌로 변해 떨어졌다.
특제의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다. 말할게. 그 말한다고. 나는 너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초란마님과 관상쟁이 무당이 짜고 너를 없애라고 해서 온 것뿐이다. 뭐라고? 초란마님과 그 관상쟁이가? 길동은 특제의 칼을 덥석 빼앗아서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특제의 목이 떨어졌다. 용서할 수 없다. 길동은 그 길로 동대문 밖에 살고 있는 관상쟁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누구인데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는고? 길동을 본 관상쟁이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런 괘씸한 것이 그래도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들이 무례를 찾아? 나는 홍길동이다. 홍길동? 그래,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왔다. 길동은 분이 풀리지 않아 관상쟁이의 머리채를 끌고 돌아와 특제의 머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내팽개쳤다. 특제가 죽어있는 것을 본 관상쟁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도련님, 그 저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그저 조란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시키는 대로 할 짓 안 할 짓이 따로 있지. 그래, 사람 죽이는 일도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더냐? 길동은 비굴하게 목숨을 애원하고 있는 관상쟁이의 목을 향해서도 칼을 휘둘렀다. 관상쟁이도 허공을 허우적거리면서 쓰러졌다. 길동은 칼을 잡고 그대로 뛰쳐나와 조란이 있는 곳으로 몇 걸음 뛰어가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하늘 한가운데로 흐르는 희미한 은하수를 보았던 것이다. 내가 살인을 하다니, 내가 이 손으로. 길동은 잡고 있던 칼을 땅바닥에 힘껏 꽂았다. 한 사람 더 죽여 없애서 무엇하리. 더군다나 그는 아버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인데 차라리 내가 피하지. 어느덧 동력이 뿌옇게 밝아지면서 새벽이 오고 있었다. 길동은 그 길로 홍판서가 있는 사랑채로 내려갔다. 홍판서도 잠에서 깼는지 일어나 있었다. 대감마님. 길동은 방문 앞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누구냐 이 새벽에? 홍판서가 방문을 열며 물었다. 길동이옵니다. 아직도 날이 새자면 한참 있어야 하는데 이 밤에 어인일이더냐? 길동의 고개가 더욱 땅바닥으로 숙여졌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으뜸으로 알고 그 은혜를 10,000,000,000이라도 갚으려고 애를 써왔사온데 집안에 옳지 못한 무리들이 저를 모함하더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저의 목숨까지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어. 홍판서가 벌떡 일어났다. 홍판서의 놀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목숨은 건졌사오니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하오나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은 대감마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인을 위해서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집을 떠나려고 이렇게 들렀사옵니다. 말하라. 도대체 누가 너의 목숨을 노렸단 말이냐? 내일 아침 날이 새면 자연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길동은 일어서서 다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그래서 집을 떠난다고 했더냐? 어린 네가 어디로 가려고? 홍판서가 방 밖으로 나오면서 물었다. 어차피 사람의 팔자란 뜬구름과 같다고 했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도 이미 버린 몸인데
어디 간들 어떻겠습니까? 발길이 닿는 대로 가겠사옵니다. 길동의 눈에선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동아, 예 대감마님. 그래, 언젠간 네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 그래,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인영이를 형이라고 불러도 좋고. 길동의 눈에선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그동안 소자의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원한을 풀어주시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길동아, 아직 어린 네가 집을 떠난다고 하니 내 가슴도 찢어지듯 아프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곁에 머물면 아니 되겠느냐. 홍판서가 간절하게 말렸다. 소자, 사람을 해쳤습니다. 길동은 슬그머니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 보이고는 대문을 열고 나섰다. 길동아. 홍판서는 몇 걸음 따라가다가 그대로 우뚝 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네 고집을 안다. 내가 붙잡는다고 잡힐 아이더냐. 그래, 떠나거라. 부디 네 뜻을 펼칠 수 있는 대로 훨훨 날아가거라. 홍판서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길동은 사랑채에서 얼머 떨어지지 않은 그의 어머니 방으로 갔다. 길동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두 손으로 가슴부터 쓸었다. 어차피 떠나고자 마음먹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조금 빨라졌을 뿐이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를 멀리 보내고 나는 무슨 낙오로 살라고. 길동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곧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길동은 자기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을 놓으면서 나왔다. 조라는 밤새 잠 한숨 못 이루고 조조하게 특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벌떡 일어나 이리저리 걸어보기도 하고 방문을 슬그머니 열고 고개를 길게 빼고 담 너머를 바라보기도 했다. 조라는 몸종을 불렀다. 너 지금 당장 길동 도련님의 거처로 가서 동태를 살펴보고 오너라. 어떤 동태를 말이옵니까? 몸종은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이런 눈치 없는 것이 있나? 가서 그래, 그저 알아보고 오너라. 조란이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빽 질렀다. 몸종이 입을 셀쭉 내밀어 보이고는 길동의 방 쪽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에구머니나! 몸종이 길동의 방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왔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조란이 있는 곳까지 왔다. 마님! 작은 마님! 아이고, 마님! 어찌되었던? 기다리고 있던 초란이 조조한 빛을 겨우 누르며 물었다. 아이고, 마님! 사람이 죽어 있사옵니다.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요. 아이고, 끔찍해. 몸종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뭐라고? 두 사람씩이나? 그게 누구였던? 한 사람은 분명 관상쟁이가 틀림없사옵고 또 하나는 어젯밤에 왔었던 그 사내였사옵니다. 뭐라고? 어이, 저런 바보 같은 게 실패를 했구만. 초란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예? 마님. 아니다, 아무것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조라는 신발을 질질 끌며 내당으로 달려들었다.
마님, 마님. 길동은 간 곳 없고 두 사람이 죽어 있사옵니다. 뭐라고? 두 사람이? 그게 누구인데? 길동을 죽이라고 들여보낸 특제와 관상쟁이였습니다. 관상쟁이? 예, 마님. 아니, 그 자리에 관상쟁이가 왜 있어? 그럼 혹시 그 관상쟁이도 자네가 꾸며낸 이야기란 말인가? 유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그게 아니었고. 초란이 얼른 둘러댔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에 대감마님께 알려야겠네. 유씨 부인이 홍판서를 찾아가는 길에 큰아들 인형을 만났다. 인형아,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초란의 음모인 것 같구나. 지난번에 찾아왔던 관상쟁이가 거기에 죽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초란이 꾸민 일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어찌하면 좋겠니? 아이고, 가슴 떨려. 우리가 속았습니다. 어쨌든 길동이 무사하다니 다행이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아이고, 내 하마터면 초란에 꿰매 빠져 그 아이를 없애는데 앞장설 뻔했구나. 간사한 것, 이 일을 어찌하노? 길동이 그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 유씨 부인은 불안한 얼굴빛으로 곧장 홍판서에게로 갔다. 길동이 간밤에 와서 슬피 울며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그 아이가 왜 갑자기 와서 그런 말을 하는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만. 도대체 길동이의 목숨을 노린 자가 어떤 놈이더냐? 홍판서가 크게 노하여 물었다. 모든 것이 초란이의 짓인 것 같습니다. 뭐라, 초란이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왔었던 그 관상쟁이와 짜고. 이런 능지처참할 것이 있나? 당장의 초란이를 쫓아내되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일러라. 홍판서의 노여움은 대단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면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초란이 굴을 듯이 달려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무엇들 하느냐? 이 악독한 계집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초란을 질질 끌고 나갔다. 대감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애원하는 초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 사이에 홍판서는 하인들을 불러 길동에게 죽은 두 사람을 감쪽같이 치우라고 일렀다. 간사스러운 계집 때문에 하마터면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을 뻔했군. 먼 하늘을 쳐다보는 홍판서의 눈에 눈물이 빙 돌았다.